그 여자 쪽에서 눈을 떴어요. 근데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봤어. 도망갔어요. 화장실로. 여자분이요? 지웠어. 남자분이? 네, 지웠어요. 너 찍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안 찍었어 라고 했는데 신고를 해버렸죠. 112에. 바로요? 네, 경찰에 출동했어요. 보통 그 포렌식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 포렌식에서 혹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나올 수 있어. 배팅을 하는 거지. 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도 유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나오고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뭘 더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를 뒤져보고 없구나, 그럼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동선만 제대로 진술이 돼도, 그때 사건들은 어떤 거였냐면 그 여자 쪽에서 눈을 떴어요. 그때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봤어. 도망갔어요. 화장실로. 여자분이요? 지웠어. 남자분이? 네, 지웠어요. 지웠는데 여자 쪽에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한 거야, 뭐 어떻게 됐어, 막 너 찍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안 찍었어 라고 했는데 신고를 해버렸죠. 112에. 바로요? 네, 경찰에 출동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화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사건은 뭐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발각되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신고한 건가요? 사실은 그런 식의 성관계를 갖기 전에 사실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일단 촬영 소리가 딱히 증거가 되진 않아. 증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작동된 걸 보고 의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발각되는 과정이 소리 때문이었던 적은 거의 없어. 지금 그 피해자가 제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빌 걸.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상대방이 의심했던 건 뭐냐면 핸드폰이 그 외부 앱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전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의심했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피의자들이 통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건 오해고, 피해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그 사진이 유포될까 봐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 달라고 하면 돼. 유포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렌식으로 이 영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 사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아무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게, 일단 포렌식으로 자료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다. 일단 자백.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최대한 축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그 세 가지 방향을 잡아서 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자백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뭐냐면, 우리 건 안 나왔어. 근데 다른 게 있었어요. 여죄가 네, 다른 게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걸 우리가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른 여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말 몰래 찍은 건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보자마자 아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수사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서 앞으로 나갈까 말까가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수사관님이 그 포지션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협조적이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진술에서 딱히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되게 협조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사건은 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핸드폰 유포되지 않고 만약에라도 유포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합의서에 집어넣고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원하는 게 관련된 영상이 들어있는 핸드폰은 우리가 반환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합의금. 그래서 합의금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부당하게 이게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갔을 때 나중에 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사실 합의금이 더 올라가요. 피해자가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가 부르는 게 합의금이 돼버리니까 저는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섣부르게 부인하면, 그러니까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본인이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부인할 수 있어요. 원칙 부인할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아야 될 것 중 두 가지 종류가 부인하면 구속될 것 같은 사건과 부인하면 기소될 것 같은 사건은 이제 기소가 되고 말고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성폭력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본인 취업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확 줄어들거든요. 일단 공단과 공무원은 교사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서 밟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대로 먹힌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소유예까지 받으려면 통상 합의금 수준이 막 몇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희들은 거의 10분의 1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걸로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가 되면 어떻게 조사받는지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르죠. 일단 원칙 고소인 조사부터 하잖아요.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순간 핸드폰은 압수해요. 뭐 무조건 이미 100% 인가요? 제출을 요청을 하면 임의로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압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압수를 한 상태에서 그 포렌식 작업, 그러니까 피의자가 신문을 받기 전에 이미 그 핸드폰부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요. 포렌식 작업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동영상을 본인이 삭제를 했을 때 그 동영상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지 여부는 조사를 할 때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있으면 제시를 했을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증거는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배팅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포렌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포지션을 잡고 가야 돼요. 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혹시 의견서나 이런 것도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사진에 대한 의견서를 쓰는 거는 이런 카메라 촬영에서는 그다지 뭐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서를 쓰진 않지만 저는 보통 조사 참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의견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 의견서로 이제 이 친구의 기본적인 그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든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힘들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피의자로부터 충분히 듣고 그와 관련해서 선처를 받아서 앞으로 잘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일단은 반성문을 쓰라고 하죠. 그리고 반성문을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요. 그래서 반성문을 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수정을 하면 글의 기본적인 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반성문에 손을 대진 않지만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해라, 어떤 내용을 빼라, 이제 이 정도 지시는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충족시켜주면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은 초반에 합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합의를 할 때는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자백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고 부인하는 사건이더라도 되도록이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누군가는 좀 눌러놓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로 경찰서에서 만약에 조사받으라는 요구가 오면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나요? 저는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엄중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추후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기소가 되기 전에 끝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건에서 내용상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를 받았고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갖춰지면 기소유예 처분은 나오니까 그렇게 막 성공 보수금 몇 천만 원씩 걸린 그런 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계약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뭐 정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많은 신뢰를 실어주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 보고 반성하고 사건 내용을 제대로 눌러가면서 진행만 하면 사실 그거는 변호사가 뭔가 정관이어서 특별히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피해자한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